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지한 변리사입니다. 1차 시험 잘 마치시고 이제 2차 시험에 다시 서게 되셨는데 이 2차 특허법의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는 기초 GS 하이브리드 개강을 기다리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 기초 GS 하이브리드 오리엔테이션까지 보셨죠? 그 오리엔테이션의 연장선으로서 답안 작성에 대한 가이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이드라고 하는 것은 답안 작성에 대한 어떤 학습법을 가이드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답안 작성 어떻게 공부하셔야 되는지, 여러 가지 스킬, 노하우, 연습법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본론 가서 이제 기초 GS 하이브리드 본론 가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기초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왜? 기초 GS 하이브리드의 기본적인 취지가 뭡니까? 이론 정리도 중요한데 그만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 이론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알아야지 그 학습에 대한 어떤 실효성, 효능감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답안 작성이 병행이 돼야 된다. 현장으로 오십시오. 답안 작성이 강제되고 그 과정에서 조금은 깨지시더라도, 그리고 조금은 아프게 배우는 것이다 라고 하더라도 실제 시험장에서 답안지 쓰시면서 연습하시자라는 게 기초 GS의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 회차 한 회차가 소중한데, 여러분들이 이 기초적인 어떤 정보 등을 알고 있지 못하면, 즉 규칙을 알고 있지 못하면은 1회차 때 소위 말하는 그냥 백지 답안지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자 이 영상을 촬영을 하게 됐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축구 선수인데, 축구 선수가 되려고 하는데 공을 어떻게 차면 되는지, 어떻게 전략적인 움직임을 가져가면 되는지, 어떻게 패스하면 되는지, 이런 내용들은 축구장으로 들어와서 배우시는 건데, 그에 앞서서 축구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축구는 11명과 11명이 하는 스포츠로서 90분 동안 진행이 되고 45분 전후반이 나누어서 진행된다 라는 기본적인 정보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와 같은 취지에서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가이드 영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조금은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초적인 설명을 기초 GS 하이브리드 1강에서 설명을 들었어요. 여러분들 이미 답안지를 한번 쓰시고 1강에서 이렇게 설명을 들었더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회차가 조금은 무의미하게 지나가는 어떤 아쉬움도 있었고, 무엇보다 아마 이거 제가 한 4, 50분 설명을 할 건데 1강에서 이런 내용 설명을 하다 보면은 1강에서 오히려 제가 꼭 전달드리고 싶어 했던 그런 내용들을 설명하는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미리 가이드 영상을 찍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 시험 현장에 들어가셨을 때에도, 또 GS를 작성하러 학원에 오셨을 때에도 크게 두 가지 문서를 받을 겁니다. 첫 번째 문제를 받게 될 거고요. 문제. 그리고 답안지를 받게 될 겁니다. 문제를 통해서 출제자가 묻는 바, 주어진 사실관계, 설계되어 있는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출제자가 묻는 바, 그리고 그 묻는 바에 대한 대답 분량, 배점을 확인하신 이후에 이거를 우리가 평가받기 위해서 답안지로 작성하는 거예요. 답안지로 작성하는 것이고, 이 답안지는 쉽게 말했을 때 우리가 점수를 받아야 되는 어떤 평가 대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긋지긋하게 많이 들으시겠습니다만 2차 시험의 핵심은 이겁니다. 답안지. 내가 특허법을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잘 이해하고 특허법에 대한 어떤 내공이 충분히 숙련되어 있다라고 하더라도 채점자는 오로지 뭐만 갖고 판단한다? 답안지만 갖고 판단한다. 그래서 조금의 과정을 섞어서 2차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은 A부터 Z까지가, A는 뭐냐? 답안지 작성을 이해하는 거다. Z는 답안지 작성을 고민하는 것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답안 작성을 이해하고 답안 작성을 고민하는 것. 고민하는 것으로 끝난다고 말씀드렸어요. 무슨 말이냐? 답안 작성의 완결은 없습니다. 답안 작성의 완성은 없어요. 끝까지 고민하시다가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답안 작성법이 될까라는 걸 끝까지 고민하시다가 이제 상대평가이니까 이제 내가 합격할 수 있는 점수선 이상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 합격을 하시면서 수험을 마무리하게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하나하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문제는 총 120분 동안 풀이를 하게 됩니다. 즉 2시간 동안 진행을 하게 되겠고, 100점 기준입니다. 100점 기준이 4문제로 구성이 돼요. 25점 이렇게 구성되는 것이냐? 아닙니다. 30점, 20점 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여러 루트를 통해서 들으셨겠습니다만, 또 여러 설명에서도 저도 설명 들었습니다만, 법학시험에서 여러분들 100점은 없습니다. 100점은 없고, 통상 특허에서는 60점 초반대가 만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매년. 민사소송법은 70 이상이 나오기도 하는데, 특사항에서는 한 60 초반이 매년 수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은 60 초반이 한 만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조금은 수학적으로
그냥 기계적으로 잡아보자면 앞서 30점, 20점 문제 1, 2번에서 대략 30점대 가져가면 되는 거니까 대략 한 18점 정도가 만점. 그러니까 대략 한 18에서 19점 정도가 만점. 얘가 대략 한 12점에서 13점 정도가 만점.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14점 정도면 진짜 초고득점. 여기다 20점 이상 나오면 정말 초고득점. 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이제 각각의 문제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크게 각각의 설 문제별로 공통되는 사실관계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답안 작성 입문 설명 강의에 PDF 강의 자료로 업로드가 되어 있을 텐데 PDF에 업로드 되어 있는 이 예시 문제는 59회 기출문제 제가 실어놨습니다. 그냥 참고 삼아서 보세요. 참고 삼아서 보시고 또 이 문제지에 대응해서 답안지도 업로드를 해놨으니까 같이 보십시오. 같이 이렇게 펴놓고 봐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서 사실관계가 지금 있을 겁니다. 이 사실관계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출제자가 설계한 설정한 사실관계 그리고 이걸 기초로 설문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역대 기출문제를 살펴보자면은 하나의 문제가 설문으로 분설되지 않고 그냥 30점짜리 통문제, 20점짜리 통문제로 안 나온 건 아니지만 거의 대다수는 이렇게 설문이 따로 분설이 돼서 30점, 20점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밑에 있는 예시 보시면은 59의 문제 1번 내용인데 이렇게 10점, 10점, 10점으로 이쁘게 분설돼서 설문이 3개로 이렇게 분설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주어진 사실관계를 파악하고요. 그 안에서 설문을 통해서 출제자가 묻는 바가 있을 겁니다. 묻는 바. 그 묻는 바에 대한 대답을 답안지로 작성하는 거예요. 다만 이 묻는 바에 대해서 그냥 내가 원하는 기준, 내가 원하는 분량으로 작성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배점 안에서 10점이라고 하는 배점이 10점, 10점, 10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 배점을 고려해서 그 분량에 맞는 결론을 도출하는 것, 묻는 바에 대한 대답을 하는 것. 쉽게 생각하면 2차 시험은 이게 끝입니다. 원론적으로는 이게 끝이요. 그리고 이 배점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이쁘게 10점, 10점, 10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역대 기출문제 살펴보면 크게는 한 20점에서 22점 정도까지도 나오기도 하고요. 뭐 작게는 뭐 2점, 3점 이렇게도 많이 나옵니다. 근데 통상적으로는 한 5점에서 15점 사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의 설문당. 그래서 이렇게 설문이 크게 설문이 적전 준위로 구성이 되면서 그와 상응하는 사실관계가 적전 준위로 구성이 되면서 그에 상응하는 설문 배점이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 또 59의 문제 4번 중에서는 사실관계가 이렇게 주류를 이루면서 설문이 짧게 구성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뭐 이거는 그때 주어진 문제마다 각각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시험지를 보시면은 문제지를 확인을 하시면은 이걸 답안지로 작성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PDF도 이거 답안지 올려놨으니까 같이 이렇게 보세요. 답안지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 첫 번째, 표지가 나옵니다. 표지. 이 표지 내용 조금만 보자면은 여기 답안지 표지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여러분들 시험 현장에서는 시험관님이 안내를 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험 보시는 연도 적으시면 됩니다. 2026년도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고 변리사 시험, 변리사 2차 시험 이거 당시 시험관님이 안내를 해주실 겁니다. 현장에서는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밑에 과목명 적으라라고 하고 있죠. 여러분들 특허법 시험 보신다면 특허법을, 상표법 시험 보신다면 상표법을, 민수법이라면 민수법을, 선택과목이라면 각각의 과목명을 적으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혹시 몰라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들 평소에 연습하시는 과정에서는 뭐 굳이 이렇게 탁탁하게 할 필요 있냐? 수터디 하시는 분들끼리 서로 답안지를 돌려보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다양한 상황에서, 예컨대 여기 안에 과목명을 적는 게 아니라, 나는 내 이름 적겠다. 아니면 닉네임 적겠다. 등등을 적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연습할 때야 본인의 자율에 따라서 하시면 되겠죠. 특히 지금에서야 우리 수험계가 대부분 온라인 채점이 이루어집니다만, 예전에는 다 오프라인 채점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내 답안지 빨리 찾아가려고 내가 다 어떻게 채점되는지 빨리 확인해 보려고 여기에 내 이름이나 좀 특이한 닉네임을 적는 것이 어떤 유행, 관행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실제 시험장에 시험 답안지에 여기에 이름이나 닉네임 쓰시면 즉 과목명 안 쓰시면 어떻게 되시는지 아십니까? 그 빵점 나옵니다. 빵점. 이렇게 하지 마세요. 아니 변리사님 저는 그냥 연습할 때만 놀려고 이렇게 하는 거고 실제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여기 특허법 쓰겠습니다. 여러분들 시험 현장에서의 긴장감 기억나십니까?
뭐 제가 감히 말씀드리건데 2차 시험에서의 긴장감은 1차 시험에서의 그것과 감히 비교할 수 없습니다. 평소 습관이 실수로 이어질 수 있어요. 매년 여기 과목명 잘못 적어서 제가 이렇게 매년 설명드리는데도 과목명 잘못 적어서 빵점 맞았다는 소식을 직간접적으로 매년 듣고요. 그냥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듣는 경우뿐만 아니라 제 지인 중에서도 56기로 합격을 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4시로 합격을 했어요. 굉장한 내공을 가진 실력자였습니다. 근데 30대 특허법이 빵점 나왔습니다. 그래서 4시를 하게 됐어요. 안타까운 이야기죠. 뭐 지금은 너무너무 훌륭한 좋은 커리어를 가진 변리사로서 잘 살고 있어서 지금이야 웃을 수 있는 얘기가 됐지만 안타까운 얘기지 않습니까? 왜 빵점 나왔겠습니까? 여기다 이름 적은 거예요. 여기다 이름 적은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답안지의 표지 안에는 뭐 몇 년도 무슨 시험을 보는 것이고 과목명을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 안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채점 사항이라든지 일반 사항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이번 시간에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데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표지가 이쪽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뒤에 연습지가 나옵니다. 연습지가 나오고 답안 내지가 나와요. 답안 내지가 평가의 대상입니다. 얘가 채점의 대상이에요. 채점 대상. 무슨 얘기냐? 연습지는 채점의 대상이 아니에요. 연습지는 채점의 대상이 아닙니다. 연습지는 그냥 여러분들이 자율에 맞게 쓰는 부분이 되겠고 당초 취지는 무엇이냐? 문제를 읽었죠. 문제를 읽고 이제 답안지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논리를 만들어 나갈 것인지 어떻게 답안 작성을 해 나갈 것인지 답안지를 작성하기에 앞서서 초안을 짜게 되는데 우리는 목차를 잡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초안을 작성하기 위한 그냥 자율적인 기재 부분이에요. 평가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기에 무슨 글을 쓰더라도 내 점수에는 영향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평소에 연습하시는 과정에서 또 실제 시험 현장에서 연습지 거 안 쓸 겁니다. 높은 확률로 안 쓸 거예요. 왜? 이 연습지가 이 답안지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진짜 중요한 건 답안지 내지 여기 안에를 채우는 거고 문제를 계속 읽으시면서 확인하시면서 이렇게 같이 가셔야 되는데 여기 초안을 여기 연습지에 작성을 해버리면은 실제 시험 현장에서 답안지를 왔다 갔다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효율성이 떨어져요. 특히 답안 작성을 한참 하고 있을 때는 가속도가 붙어 있는 상황인데 그 과정에서 다시 초안을 보려고 왔다 갔다 상당히 효용성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거의 안 써요. 현실적으로는 거의 안 쓰고 실제 시험 현장에서는 초안지 연습지가 2장이 제공이 될 겁니다. 그냥 A4 용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이거는 매년 어떻게 제공될지는 그때그때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통상 이렇게 초안지가 제공이 됩니다.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답안지를 작성해 나갈지 초안을 작성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보고 초안을 작성한 이후에 이걸 바탕으로 이제 답안 내지에 답안을 작성하는 거죠. 그럼 답안 내지는 20쪽으로 작성이 됩니다. 20쪽만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네요. 이거 왜 그러냐? 2024년도 시험까지는 얘가 16쪽이었습니다. 16페이지. 그리고 이게 20쪽으로 늘어난 거예요. 20쪽이 늘어난 거고 각각의 페이지에는 22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 61회 시험을 준비할 때까지는 수험계에서 GS에서는 16페이지를 채우는 것을 중심으로 기준으로 공부했습니다만 이제 20페이지가 됐으니까 수험계에서도 20페이지 기준으로 학습을 하기는 해요. 다만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답안지 작성할 때 처음부터 이거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는데 분량에 너무 기속되지 마십시오. 무슨 얘기냐? 20페이지를 20페이지로 구성된 답안 내지를 반드시 다 채워야만 고득점으로 이어진다? 아니에요. 최소 16페이지만 넘으시면 됩니다. 아니 그럼 왜 기존의 16페이지에서 20페이지로 늘린 것이냐? 이게 산인공에서 어떤 오피셜한 공고는 한 것은 아닙니다만 충분히 합리적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거 왜 그러냐? 한 개의 답안지가 20쪽으로 구성됐다. 기존에 16페이지로 구성됐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내가 답안지를 쓰다 보면 16페이지 이상 또는 20페이지 이상 적을 수 있을 거예요. 그때는 추가 지급이 가능합니다. 즉 답안지는 1권, 2권, 3권, 4권, 5권 무한권 쓸 수 있어요. 다만 2시간 안에 써야 되니까 현실적으로 3권을 쓰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2시간 안에 3권을 쓸 수 있는 필속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다른 일 알아보셔야 돼요. 그거는 변리사보다 더 뛰어난 재능이 다른 쪽에 있는 거니까 그건 다른 일 알아보시는 게 좋겠고 그냥 일반인의 필속에 비추어 봤을 때는 2권을 절대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공부하시다 보면은 특히 동차 시즌에는 16페이지를 채우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만 기득 이상 되시는 이제 30, 40, 50 이렇게 되시는 수험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16페이지를 채우는 게 전혀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시험 현장에 가보시면은
답안지 더 주세요. 답안지 더 주세요. 답안지 더 주세요. 답안지 더 주세요. 그럼 답안지 이렇게 같이 분출을 해가지고 잘 보관을 해서 채점자한테 가서 이렇게 채점이 되다 보니까 채점자도 한 18페이지, 19페이지밖에 안 되는데 두 권을 이렇게 채점을 해야 되는 어떤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한 권 안에 적으라라는 거예요. 취지는. 물론 20페이지 이상 적어도 됩니다만 한 권 안에 20페이지로 넣어줄 테니까 한 권 안에 적으라 라는 취지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렇다면은 20페이지를 꼭 다 채워야 된다라는 압박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겠죠. 한 16페이지 이상, 그리고 최대한 20페이지 안에서 정해진 분량 안에서 묻는 바에 대한 적절한 대답을 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답안지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페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 2시간 동안 구성이 되어 있는데 총 4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만난다 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 큰 기준은 필요할 것 같아요. 문제 1번, 문제 2번, 문제 3번, 문제 4번 각각 30점, 20점, 30점, 20점으로 구성이 되고, 이게 2시간 동안 우리가 풀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2시간 동안 풀이를 할 수 있겠고, 거기에 더 나아가 대략 20페이지 내외, 대략 아까 16페이지에서 20페이지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그냥 기계적으로 봤을 때 4등분 하시면 되겠죠? 아니죠? 4등분이 아니죠? 아니죠? 배분별로 준비하시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여기까지가 1시간. 그리고 여기까지가 대략 한 8에서 10페이지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게 30점짜리니까 대략 한 36분, 대략 한 24분, 역시 대략 36분, 24분 정도로 분배하셔서 문제 1, 2번, 3, 4번을 푼다라고 생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만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게, 동차 수험생 입장에서는 이 시간을 지키는 것, 이 초반 연습 단계에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여러분들 쓰시다 보면 느끼실 거예요. 문제 1번 한참 쓰다 보니까 벌써 1시간 지났네? 벌써 50분 지났네? 벌써 55분 지났네? 아니 이거 쓸 수가 없네, 시간상.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 겪어보셔야 돼요. 실제 시험장에 나오셔서. 그리고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이라든지 어떻게 이제 연습하면 되는지 저랑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공유된 그 스킬을 바탕으로, 노하우를 바탕으로 회차마다 계속 시간을 맞춰보려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건 뒤에 가서 본론 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대략 페이지도 이거에 맞게 분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건 뒤에 가서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답안지로 가볼게요. 답안지 오시면은 여기 답안 작성 시 유의사항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답안 작성 유의사항 규칙입니다. 규칙. 처음 공부하실 때 한 번만 읽어보시면 돼요. 확대를 한번 해볼까요? 확대. 여기 16쪽이라고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20쪽이고요. 지금은 20쪽. 이건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요. 답안 보겠습니다. 채점상 중요하죠. 중요하죠. 답안 작성은 반드시 검은색 필기구만 사용하여야 됩니다. 빨간색으로 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요. 그 외에 연필류라든지 유색 필기구, 지워지는 펜 등은 채점되지 않고 0점 처리됩니다. 처음부터 여러분들 검은색 펜으로 연습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공부하시다 보면은, 또 답안지를 작성하시다 보면은 나에게 맞는 펜이 있어요. 우리 수험계에서 수험생 여러분들끼리 많은 정보가 공유되면서 여러 가지 좋은 펜에 대한 리스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 여러 펜을 직접 써보세요. 그러면 내 손에 잘 맞는, 내 손의 어떤 압력이라든지, 내 손이 이 경로라든지, 아니면 내 글씨체라든지 나에게 잘 맞는 펜이 있을 겁니다. 그거 골라 나가시는 과정도 있으셔야 되겠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검은색 펜을 하나 잡아서 반복적으로 연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연필이라든지 유색 필기구 또는 지워지는 펜 등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화이트 이런 거 사용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그리고요, 그 수험 번호, 성명은 반드시 연습지 첫 장 좌측 인적 사항란에 기재하여야 됩니다. 그 성명은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기 여러분들 성명 적으시면 안 돼요. 여기 성명 적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도 내용 보시면은 답안지의 인적 기재사항 외에 특정 인물을 암시하는 표시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바로 0점 처리돼요. 바로 0점 처리됩니다. 그러면 여기 인적 사항을 기재하라는 말은 무엇이냐? 아까 답지 뒤에 연습지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기 원래는 그냥 자유롭게 쓰라라는 취지이기는 한데 수험계에서는 관행적으로 많이 안 씁니다. 왜? 왔다 갔다 하는 좀 어떤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근데 연습지에 좌측에 보시면 이게 있을 거예요. 감독 확인란, 수험번호, 수험명이 있을 겁니다. 이거는 감독관님이 적어주시는 부분이 되겠고, 여기에 여러분들의 수험번호와 성명을 적는 겁니다. 실제 시험 현장에서만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적으시면 돼요.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예, 3번 계산 문제는 반드시 계산 과정 답 단위를 정확하게 적어야 된다. 이는 뭐 사실 법학에서 문제 된다라기보다는 여러분들 선택 과목에서 뭐 회로 이론 등의 공학 과목 또는 특허법에서도 손해액 계산 문제 나오죠. 그런 계산 문제와 관련된 사항이다라고 읽어봐 주시면 되겠고요. 4번 목차 보시면은 요구한 가지 수 이상의 답란을 표시하는 경우에 답란 기재 순으로 요구한 가지 문제 수만 채점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문제에 주어진 숫자, 설문의 숫자 있잖아요. 그거에 맞게 적어야 되는 것이지 그 이상을 표기를 하면은 채점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럼 5번 내용 보겠습니다. 답안 정정 시 답안을 정정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답안을 정정해야 되는 경우. 언제일까요? 내가 한참 답안지를 쓰다 보니까 내가 문제 잘못 읽은 거예요. 아니면 한참 답안지를 쓰다 보니까 내가 잘못 적었어요. 다른 판례랑 착각을 했습니다. 지워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명확성 요건을 이렇게 쭉 써야 되는 상황인데 뭐 발명이 명확하게 파악되고 있는지를 구체적 개별적으로 따져봐야 된다. 발명이 명확하게 파악될 수 있는지를 출연 당시 기술 상식에 입각해서 뭐 파악해야 된다. 막 구구절절 쓴다라고 했을 때 잘못 기재된 부분이 있다. 그러면 당황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두 줄 긋기 하시면 되는 거예요. 두 줄 긋기. 두 줄 긋기. 근데 이런 경우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한 줄 정도 고치는 건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이렇게 세 줄, 네 줄 크게 나와서는 한 페이지를 지워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언제 이렇게 다 하고 계실 거예요? 언제 이렇게 다 하고 계실 겁니까? 이때는 그냥 X자 크게 치시면 됩니다. 이건 뭐냐? 이 표시는 뭐냐? 채점자한테 이거 내가 잘못 적은 거니까 이거 모른 척 하십시오. 이거 채점하지 마십시오. 라는 의사표시인 겁니다. 이해되시죠? 다만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는 괜찮아요. 이거는 괜찮은데 이 X 칠 때 고민 많이 하고 X 치십시오. 왜 그러냐? 여러분들 급박한 이 시험 현장에서 답안지를 작성하시는 과정에서는 순간적으로 내가 혼동하기 쉬워요. 순간적으로 내가 잘못 썼다. 나 문제 잘못 읽었네? X 다시 써서 문제를 읽으려고 보니까 앞에 쓴 게 맞아요. 돌이킬 수 없습니다. 돌이킬 수 없어요. 이거 X 쓸 때는 신중하셔야 됩니다. 저도 수험생활 할 때 53회 기득으로 합격을 했는데 기득 시험장에서 상표 문제 중 이렇게 한 문제에 한 3분의 2 정도를 이렇게 X 쳐야 되는 상황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정말로 땀 뻘뻘 흘려가면서 부들부들 떨어가면서 야 이걸 X 칠까 말까 X 칠까 말까 다시 시작할까 말까 엄청 고민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거 X 치는 건 좀 신중하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뭐 어려운 부분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답안 정정 시에는 두 줄을 긋고 다시 기재하시면 되겠고요. 수정 테이프를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실제 시험 현장에서 이렇게 수정 테이프 쓰는 게 좀 시간적으로 불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통상 저렇게 두 줄 처리를 하게 되겠고 앞서 제가 수정에 쓰지 말라고 한 게 수정에 썼다라고 해서 무조건 0점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채점상 불이익이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문항 전체를 삭제하고자 할 때 일정 부분 범위를 삭제하고자 할 때는 X 표시하는 겁니다. X 표시. X 표시한 답안은 채점 대상에서 제외된다. 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채점 기준 및 모범 답안은 뭐 공개되지 않는다. 아쉬운 부분이죠. 채점 기준이나 모범 답안이 공개돼야지 우리 수험생 입장에서 좀 더 경향을 파악하고 분석해서 그 합당한 공부 방법을 잡을 수 있을 것인데 아쉬운 부분입니다. 다시 일반 사항으로 가겠습니다. 일반 사항 답안 작성 시에는 문제 번호 순서에 관계없이 답안을 작성해도 됩니다. 무슨 얘기냐? 문제 1, 2, 3, 4번인데 반드시 1, 2, 3, 4번 순서대로 풀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거예요. 즉 문제 2번 풀고 문제 3번 풀고 4번 풀고 1번 풀어도 됩니다. 또 문제 4번 풀고 문제 3번 풀고 문제 2번 풀어도 됩니다. 문제 3번 풀고 1번 풀고 4번 풀고 2번 풀어도 상관없어요. 뭐하기는 공식적으로는. 다만 우리 이 변리사 시험이 사람이 채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어떤 특별한 회차에서는 문제 각각 별로 따로 채점을 해서 순서가 정말 중요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어떤 회차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교수님이 일정 분량을 어떤 분량의 문제들을 함께 채점하는 경우에 있어서 굳이 문제 순서를 바꾸는 것이 채점에 어떤 불편함을 줄 수도 있겠고요. 또 더 나아가 채점자에게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인상도 줄 수 있을 거예요. 문제 1번부터 바로 안 풀면은 문제 1번은 좀 자신 없어서 좀 피했구나. 이 사람은 충분한 학습이 되어 있지 않은, 내공이 되어 있지 않은 학생이겠구나 라는 인상을 줄 우려도 없지는 아니하기에 굳이 이런 불이익을 감수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이왕이면 문제 번호대로 적으시라 라고
당부 들이대 어쩔 수 없는 경우라면 내가 문제 1번을 봤는데 진짜 문제 1번을 잘 모르겠어요. 그럼 어쩔 수 없죠. 문제 2번부터 풀어야 되죠. 문제 3번부터 풀어야 되죠. 그러면은 그냥 순서에 관계없이 작성하십시오. 그리고 실제로 매년 합격하시는 수험생분들 보시면 특히 올해 62회에도 고득점으로 합격하신 분들이랑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면은 문제 3번부터 4번부터 쓰셔서 고득점 받으신 분들 매년 정말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순서에 맞도록 쓰시도록 권장드리되 뭐 관계없이 또 작성하셔도 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이제 문제 번호나 문제를 앞에 적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문제 3번부터 쓸 거면은 채점자에게 나 이거 문제 3번입니다 라고 명확하게 알려주시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답안지에는 이렇게 내가 몇 번 문제를 쓴다라고 하는 거, 문제 번호 적고 문제를 기재하라 라고 하는데, 여기서 문제를 기재하라 라고 하는 것이 그 문제의 어떤 제목만 적으라라는 겁니다. 이는 오로지 채점자의 편의를 위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채점의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문제를 요약해서 적는다라는 것에 어떤 시간이나 에너지 고민을 하지 마세요. 시간이나 에너지를 할애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그냥 여기에는 그냥 무슨 문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무슨 치료제 문제가 나왔다. 뭐 심장병 치료제와 관련된 의약용도 발명과 관련된 내용이 나왔다. 그럼 여기에 그냥 심장병 치료제 문제 라고 적으면은 채점자 입장에서는 문제 3번 심장병 그 치료제 그 문제구나 라고 바로 직관적으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오로지 그냥 그 목적으로만 적는 겁니다. 문제 번호 문제 적으라라는 건. 문제 번호 문제 적으라. 뭐 긴 경우에는 요약 기재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이런 취지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 단말기 문제 이런 식으로만 적으셔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여러분들이 상표 공부하실 때는 특히 상표 표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특허에서는 발명이 나오고 상표에서는 표장이 나올 텐데 이 표장에서 예를 들어서 투애니원 판례가 나왔다 그러면 투애니원 사건, 투애니원 문제, 소년시대 사건이 나왔다, 콘티넨탈 사건이 나왔다, 그럼 콘티넨탈 문제 이런 식으로만 적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내용 보시면은 답안 작성이 끝나면 바로 끝이라고 적어야 됩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릴 건데 각각의 문제별로 끝이라고 적어야 돼요. 끝. 이게 무슨 의미냐? 여기까지가 문제 1번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문제 2번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문제 3번이었고 이제부터는 다른 문제로 넘어갑니다. 라고 의사표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 답안 작성이 끝나면은 줄을 바꾸어서 이하 여백이라고 적어야 됩니다. 이하 여백은 무엇이냐? 여기까지가 내 답안지입니다. 그 밑에는 뭐라고 적혀 있더라도 내가 적은 거 아니고 채점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기까지만 읽어주십시오 라고 해서 끝내겠다는 의사표시요. 그래서 문제 1, 2, 3, 4번 순서대로 적었다라는 전제하에 문제 1번 적으시고 답안지 이렇게 쭉 적었죠? 그리고 끝 적는 거예요. 끝. 그리고 문제 2번도 마찬가지고 문제 3번도 마찬가지고 문제 4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쭉 적었습니다. 그럼 마지막에 끝이라고 적으신 분은 끝.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에 이하 여백이라고 적자라는 거예요. 이하 여백. 그럼 이때 이 밑에 있는 내용은 안 보셔도 된다. 없을 거고 안 봐도 된다. 라는 취지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약속을 정해놓기는 했는데 그러면 이런 질문 주세요. 아니 변호사님 제가 실제 시험 현장에서 깜빡하고 이하 여백을 안 적었습니다. 끝을 안 적었습니다. 불이익이 있을까요? 지금까지 불이익은 크게 없어 왔습니다. 굳이 우리가 어떤 위험을 감수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얘를 만약에 안 적었다라고 해서 엄청 크리티컬하지는 않을 거예요. 어쨌든 처음에 연습할 때부터 기본 구조는 잡아놓자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3번은 여러분들 읽어보십시오. 정해진 시간 안에 써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4번 보겠습니다. 답안지가 부족할 경우에는 추가 지급할 수 있다. 아까 말씀드렸죠. 추가 지급이 가능하다고. 한 권, 두 권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세 권 적는 일은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세 권까지. 세 권이면 40페이지입니다. 여러분들 써보시면 아실 텐데 40페이지는 말이 안 돼요. 어쨌든 추가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그럼 이제 답안지를 두 권 낼 수 있다라는 것인데 이때는 먼저 작성한 답안지에 마지막 하단이 있습니다. 여기에 계속이라고 적어주신 거예요. 계속. 이게 무슨 얘기냐? 아까 이하 여백이 끝이라고 말씀드렸죠. 계속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 다음 권도 있다라는 뜻인 겁니다. 그리고 이때 표지 우측 상단에 몇 번째 권 중 몇 번째라고 적으라라고 하고 있죠. 이게 무슨 얘기냐? 나는 이 답안지 두 권 적었다라고 했을 때 여기 표지 상단에 보시면은 몇 권 중 몇 번째라는 이 부분이 있어요. 나는 이거 두 권 중 첫 번째라 아니면 두 권 중 두 번째라 이렇게 적어서 내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뒤로 가서 보시면은 답안지가 이렇게 쭉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1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있습니다. 20페이지까지. 그리고 마지막에 우측 하단에 이게 있을 거예요. 우측 하단. 여기에 계속이라고 적으라라는 거야. 그럼 다음 건도 있다라는 겁니다. 채점자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답안지를 작성해 주실 때는 각각의 문제별로 이렇게 문제 번호를 적으시고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거는 제가 작년 실전지에서에서 냈던 이 모범 답안지 그냥 A시로 갖고 왔는데 실제 문제가 복합 소재 발명과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복합 소재 문제라고 적으면은 채점자 입장에서는
채점자 입장에서는 이거 무슨 문제구나라고 하는 걸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만 적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하나의 문제 안에 설문이 여러 개 구성될 수 있겠죠. 그럼 이 내용에 대해서 답안지 적어주실 때는 여러분들 실제 이제 기초 GS 가면은 답안지 만나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문제 1번부터 적어야겠다고 생각하시면은 여기에 그냥 문제 1번 이렇게 적는 거예요. 문제 1.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게 무슨 문제가 나왔다라고 해볼까요? 절단기 문제가 나왔다. 절단기 발명이 나왔다. 그럼 절단기 문제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그리고 설문 1, 2번, 3번, 4번 각각 서술할 건 아니겠습니까? 이때 목차 구성을 하여야 되겠죠. 목차 구성의 기본적인 틀은 로마자 큰 목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로마자 1. 그래서 설문 1에 대해서 나는 풀이하겠다. 설문 1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대목차로 구성하는 겁니다. 1번 목차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2번 목차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저쩌고, 3번 목차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근데 만약에 3번 목차 안에 좀 더 분설을 하고 싶어요. 그럼 중괄호 목차로 가는 겁니다. 중괄호 목차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중괄호 목차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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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쩌고. 근데 이 목차보다도 좀 더 분설을 하고 싶어요. 그럼 반괄호 목차로 가시는 겁니다. 반괄호 목차. 그리고 최대 여기까지만 가세요. 여기까지만 가시고 이 안에 이거보다 더 사실은 이 안에서 끝내는 게 이 중괄호 목차 안에서 끝내는 게 가장 이상적이기는 한데 답안지를 작성하시다 보면은 피치 못하게 이렇게 가는 경우도 없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적으시더라도 여기까지만 가시고 그 이상으로는 분설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문 1번이 맞춰졌습니다. 그럼 이제 설문 2번도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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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적는 거죠. 설문 이해돼요.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저쩌고. 그리고 설문 3에 대해서도 똑같이 가는 겁니다. 설문 3에 대하여.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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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결론. 설문의 해결. 그래서 설문의 해결 이렇게 적으시고 설문 3의 해결. 그래서 설문 3의 결론은 이거다 라고 한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끝 적으시는 거죠. 끝. 그리고 이게 만약에 20페이지라면은 이제 마지막에는 이하 여백 적으시는 거라고. 이하 여백. 이게 문제 4번이었다면. 문제 4번이었다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답안을 작성하는 기본적인 기초 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 보시면 여기에서도 문제 소재 관련된 배경이론 간단하게 적어준 이후에 기본 법리로서 신규성이 문제되는 사항이다. 그래서 공지된 물건에 게시되어 있지 않은 고성이나 속성의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그 중괄호 목차 밑에 있는 본문 이런 순서로 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총 20페이지를 채워 나가신다라고 전제를 했을 때 마지막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갑 주장은 타당하다, 부당하다라는 결론을 내려서 마지막 설문의 해결을 내렸습니다. 문제 4번 끝. 그리고 이제 이하 여백 여기까지 쓰시는 거라고요. 기초 틀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제 답안지 쓰시게 되면 기초 GS 1강으로 오시게 되면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채워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답안 작성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답안 작성은 문제에 대한 분석, 파악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문제는 사실관계와 설문, 배점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분석해 나가서 답안지를 작성해 나갈 것인데 설문 해결을 위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께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처음부터 이거 습관을 잘 들여놓으세요. 뭐냐? 문제를 읽으실 때는 일단 설문부터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배점부터 확인하시고 그 다음 사실관계를 읽어나가시는 겁니다. 왜? 설문이 뭐니까? 묻는 바가 있는 거니까. 설문에 배점이 포함되어 있어서 분량이 결정된 것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묻는 바가 직접 파악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묻는 바가 직접 파악되지는 않지만 문제되는 상황이 무엇이겠구나라고 해서 어떠한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는 힌트들이 들어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어떠한 사실관계가 주어지겠구나. 어떠한 사실관계를 포섭해야 되겠구나. 어떠한 포인트를 잡아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미리 염두에 두시고 파악해 나가시고 사실관계를 읽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사실관계를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설문 배점을 확인하면은 사실관계를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설문 배점을 확인했을 때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 나는 사실관계 쫙 파악했다고 생각했는데 뭐야 묻는 바가 이거였어. 다시 읽어야 되네. 문제인 바가 이거였어. 어디 있었지? 다시 찾아야 되네. 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를 다시 읽고 다시 분석해야 되는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설문을 먼저 읽고 사실관계를 읽으세요. 처음에 그렇게 기본기를 잡아 두시되 앞으로 문제를 풀면서 계속해서 반복 숙달을 하면서 나중에는 유연하게 가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앞서서 예시 들었던 것 중에 설문이 이렇게 짧고 사실관계가 이렇게 길어요. 그럼 이거 읽고 이거 읽는다. 이게 너무 타당하죠. 근데 만약에
이 문제도 사실관계가 이만큼 있고 설문이 이렇게 있어서 설문 읽고 사실관계 읽음에 큰 어려움이 없지만 기출문제를 살펴보다 보면은 사실관계가 이만큼이고 설문이 이만큼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사실관계가 워낙 짧으니까 사실관계부터 읽어도 되겠죠. 그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력을 만들어 나가시면서 반복 숙달을 하시면서 응용하시면 되는 것이고, 기본기는 일단 설문 먼저 읽으시라. 설문 먼저 읽으시라.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 문제되는 것이고 무슨 분량으로 적어야 되는구나라는 배점을 확인하세요. 배점이 또 설문에서 묻는 바가 출제자의 의도고 그 의도에 부합하는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이 답안지를 작성하는 겁니다. 이 의미,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이라는 어떤 의미에 대해서는 이 기초GS 하이브리드를 진행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배점을 확인하시고 설문을 확인하시고 그에 입각해서 문제되는 사실관계를 의심하시면서 체크리스트처럼 체크하시면서 읽어 나가시라. 그러면 그 안에서 여기서 직접 문제되는 바가 주어져 있다면 무슨 쟁점이구나라고 뽑으실 수 있으실 거고, 또는 직접 나와 있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 어떠한 법리, 법 규정, 판례를 검토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뽑아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뽑아내는 과정을 우리는 논점을 추출한다라고 합니다. 문제되는 쟁점을 파악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특허 발명이 A 더하기 B 더하기 C고 확인되는 발명이 A 더하기 B 더하기 C 프라임으로서 일부 변경이 있대요. 일부 변경. 그리고 여기는 뭔가 과제 해결 원리와 관련된 설문 묻는 바가 있어요. about이라고 해볼까요? about. 그러면 과제 해결 원리와 관련된 법리 내용들, 판례 내용들 한번 머릿속에서 테마 특허 법 내용을 쫙 체크리스트라는 거, 이미지 스크리닝을 쫙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제 해결 원리와 관련해서 중요한 판례들이 뭐가 있었고 무슨 쟁점들이 문제가 됐었다. 그러면 이제 얘와 얘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을 텐데 그 차이와 관련해서 균등 1요건을 염두에 두시면서 읽으시는 거죠. 그리고 이 차이 판단과 관련해서 문제되는 판례를 뽑으시는 거예요. 문제되는 쟁점을 뽑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판례에 기초해서, 그 법리에 기초해서, 또는 그 법이론, 또는 그 법 조문에 근거해서 판단을 직접 하시고요. 그에 따라서 설문에 대한 결론을 미리 도출하시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읽으시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여기까지는 1차에서 공부하신 것 이상으로 특별한 지식이 사실은 더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2차에서 특허법 공부할 때 새로운 지식을 더하는 건 아니에요. 엄밀하게 말해서. 다만 이 응용력을 길러 나가시고 좀 더 심도 깊은 이해를 더해 나가셔서 그걸 활용하실 수 있으셔야 되는 것인데, 어쨌든 여기까지는 1차 합격을 하셨다라고 하면 큰 어려움은 없으실 거예요.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그걸 평가받아야 돼요. 내 머릿속에서 알고 있는지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공부했는지도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책을 공부했는지도 전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걸 답안지로 작성을 해야 되는데, 답안지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보고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이 답안지라고 하는 것도 항상 얘는 결국엔 보고서다라고 설명을 드리는데, 보고서라고 하는 게 뭐죠? 여러분들 혹시 뭐 사회 경험 있으신 분들, 그러니까 회사 생활을 해보신 분들, 보고서라고 하는 게 뭡니까? 누구를 위해서 작성되는 문서죠? 보고서는 for 고객이요, 고객. 그리고 고객의 니즈에 입각한 보고서가 작성돼야 됩니다. 고객이 원하는 바에 대한 대답, 결론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실무와 관련해서 알고 있는 내용을 적는 게 아니라 고객이 원하는 바를 적는 거다라고요. 그쵸? 그럼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당연하게도 결론이 있어야 되겠고, 그 결론이 나오는 과정에서 설명이 돼야 되겠죠, 고객한테. 이러한 쟁점, 이러한 법 규정이 문제가 되는데 이렇게 검토가 되고 이렇게 검토가 되니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우리 고객한테 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즉 논리 구조를 보여주셔야 돼요. 개연성 있는 논리 흐름을 목차로서 연출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내가 추출된 쟁점과 결론을 기초로 어떻게 답안지를 작성할 것인지 목차를 연출하고 초안을 작성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오케이, 여러분 초안을 작성했죠? 초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일반론, 좀 균등론이 문제되는 과정인데 문제의 소재, 구성요소 완비원칙 적고, 균등론의 의취를 적고, 균등 1요건과 관련해서 쟁점에 균등 2요건과 관련해서 쟁점이 각각 적어준 이후에 판단, 그에 따른 결론을 내려야겠다. 머릿속에서 이렇게 쭉 교통정리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키워드 중심으로 기계적인 답안지 서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답안 작성, 기초 GS 하이브리드 강의에서는 가능한 한 이 부분에 대한 여기까지의 내용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많은 문제들로 연습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답안지를 작성하는 어떤 기계적인 서술 부분은 여러분들이 3월부터 시험 보는 7월까지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초반에는 이 부분 중심으로, 여기까지 중심으로 가능한 한 많은 문제를 반복적으로 연습하시는 거고요. 아니 그냥 처음부터 풀답안 쓰는 것까지 반복적으로 연습하면 되는 거 아니냐? 물론 좋기는 한데 풀답안 쓰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한 세트 풀 때마다 2시간씩 걸리는데, 그리고 여러분들이 2시간 쓴다라고 하는 게 체력적으로 장난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한 초반 단계에서는 많은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 1번부터 4번까지의 내용을 엄청나게 반복적으로 연습하시는 거예요. 사례집이나 제가 제공해드리는 예제 기출문제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실제로 답안 작성을 연습해야 되는 거는 이제 GS 강의를 통해서 주력으로 연습을 해주시면서 이제 여러분들 어느 정도 숙달되시면은 5월, 6월, 7월에는 스스로 주중에서도 연습을 하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답안 작성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큰 틀에 있어서는 답안 작성한다라고 하는 건 문제를 분석하고 논점을 추출한 이후에 결론을 도출하게 되었고요. 여기까지 머릿속에서 쭉 진행되게 되었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초안을 작성하는 과정을 거친 이후에 기계적으로 답안지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게 연습 이 프로세스가 될 것인데, 이 초기 단계에서는 가능한 한 많은 문제, 많은 유형을 접해보기 위해서 얘를 반복적으로 숙달할 것이고, 얘도 이 답안 작성과 관련된 내용은 7월까지 계속 연습하는 거다. 그러면서 속도감이 늘려나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나 아니면 이제 분량의 배분 문제가 남을 것인데,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기계적으로 적용을 해보자면 36분, 24분, 36분, 24분 정도의 시간을 할애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페이지를 생각을 하여야 되겠냐? 여러분들 이 과정을 연습하실 때, 특히 초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도, 이 목차를 연출하는 과정에서도 이렇게 내가 작성된 초안을 어느 정도로 적어야 되는 것인지 분량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어느 정도 분량을 작성을 해야 되겠느냐와 관련해서 과거에 16페이지 기준으로 공부할 때는 30점짜리 문제가 대략 4.8페이지였습니다. 그래서 수험기에서는 대략 얘를 5페이지로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20점짜리 문제를 3.2페이지, 얘를 그래서 대략 3페이지로 설명을 했었습니다. 16페이지 기준일 때. 근데 지금 현행 시험 제도화에서는 여기 20페이지죠. 그래서 얘를 최대 6페이지까지. 그쵸? 얘도 최대 4페이지까지. 그래서 5에서 6페이지, 3에서 4페이지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그냥 기본 가이드 분량이에요. 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여러분들. 분량에 너무 기속되지도, 분량에 매몰되지도 마세요.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가이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30점짜리 문제는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된다. 나중에 기득되시면은, 기득이 만약에 되신다라고 한다면 34시상이라고 한다면 6페이지까지 생각하시고, 동차 수험생분들이라고 하면 5페이지만 채우셔도 사실 점수적인 불이익은 없다. 5페이지 채우는 것도 쉽지는 않아요. 4.5페이지 또는 이 5페이지 생각하시고 얘도 그냥 3페이지 정도만 넘기면 되겠다 라고 초반에 연습하시라고. 물론 이거 처음에 너무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해보시면 아실 건데 분량이 너무 기속될 필요 없을 겁니다. 왜? 여러분들 기출문제 보시다 보면은 출제자마다 설문의 방식도 다르고 문제가 설계된 사실관계도 많이 스타일이 많이 다르고, 더 나아가 출제자마다 분량 기준이 교수님들마다 다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정형화된 기준은 없다라는 겁니다. 대략 이 정도로 생각하시되 문제에 주어진 조건 안에서 설문에서 묻는 바에 따라서 유연하게 가시는 겁니다. 큰 틀은 이렇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큰 틀에 있어서는 여기까지가 준비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죠. 여기까지 준비 과정. 그리고 실제로 답안지를 작성하는 과정. 시간 배분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준비 과정을 대략 30점짜리 문제는 넉넉하게는 12분까지. 그리고 조금 빠르게는 8분. 이 정도로 연습하십시오. 약. 20점짜리 문제는 빠르게는 6분, 그리고 나중에는 8분, 좀 길게는 최대 한 6분 정도까지로 염두에 두시고 공부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내가 12분 동안 초안을 작성하는 과정을 마쳤다? 그러면 24분 동안 작성하는 거죠. 아니면 8분에 맞췄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20몇 분이죠? 8분 동안 작성하는 거죠. 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6분 또는 18분 정도 작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들이 연습하실 때는 이거 12분 안에 초안 준비까지 끝내는 것도 쉽지 않을 거예요. 8분 안에 초안 준비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동차 수험생분들이 이러한 고민을 많이 하세요. 아니 변리사님, 제가 지금 답안 작성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데 초안 작성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초안 작성 안 하고 그냥 곧바로 일단 답안지 쓰겠습니다. 이게 동차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게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아니에요. 여러분 처음 연습하실 때 이거 반복적으로 연습하시라고 말씀드리죠. 많은 문제 보면서 사례집 등을 통해서 계속 연습하십시오. 그러면은 처음 보는 문제에 대해서 대응하는 어떤 기본기도 시간이 점점 줄어들어요. 12분 원래 걸릴 게 10분, 9분으로 줄어듭니다. 또 원래 8분 걸릴 게 7분, 6분으로 줄어들어. 더 나아가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기초 GS를 풀고 또 사례집도 보고요. 또 이제 실전 GS까지 문제까지 한번 푸시잖아요. 한 바퀴 쭉 도시잖아요. 이걸 그냥 한 바퀴라고 하겠습니다. 한 턴이라고 하겠고 그 다음 실전 GS 가시잖아요. 아니면 그렇게 실전 GS 한 턴을 도시고 기출문제 시험장에 맞는 가시잖아요. 제가 장담하건대 이거는 제 이름을 걸고 장담합니다. 아주 높은 확률로 네 문제 중에 적게 최소한 두 문제, 많게는 세 문제 정도는 충분히 연습해 본 내용일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 기출문제 보시다 보면은 조금 튀는 회차들이 있어요. 그런 특이한 회차들 말고 일반적인 회차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일반적으로는 최소 2개, 많게는 3개는 내가 풀어본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무슨 장점이, 이점이 생기냐? 내가 풀어본 문제는 목차를 엄청 빨리 잡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미 풀어본 유형들은 이 목차 잡는 시간이 확 줄어들어요. 특정한 문제에 대해서 목차 잡는 시간이라든지 답안 작성 시간이 줄어든다면 다른 문제에 유연하게 그 시간을 더 쓸 수 있죠. 그 과정이 되려면요, 처음에 연습하셔야 돼요. 쉽지 않더라도 연습하셔야 됩니다. 실제 현장에 오셔서 기초 GS 쓰실 때 시간이 넉넉지 않으니까 변호사님 저는 지금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목차 안 잡고요, 그냥 바로 답안지부터 쓰겠습니다. 저는 필속이 만만치가 않아요. 바로 답안지부터 쓰겠습니다.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럼 어쩔 수 없죠. 처음에 너무 시간이 없으면은. 처음에 그렇게 하시더라도 복습하실 때는 반드시 목차를 다시 잡아보세요. 시간 안에. 그리고 이런 질문도 주세요. 변호사님, 저는 2차 시험 괜히 진입한 것 같아요. 왜 그러십니까? 변호사님, 지금 다른 사람이랑 비교했을 때, 저는 필속이 너무 느린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말씀하시기로 아무리 빨리 잡아서 8분 걸렸고 이걸 36분이라고 하니까 28분 안에는 넉넉하게 적어야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이 안에 못 적습니다. 저는 남들에 비해서 필속이 너무 느린 것 같아요. 라는 고민을 이제 동차 수험생분들의 대다수가 하실 겁니다. 아주 높은 확률로요. 다만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험은 상대평가입니다. 그리고 저 이제 10년여에 가깝게 10년이네요. 딱 10년. 이제 테마특허법이 9판 나왔으니까 10년이네요. 제가 이 신규 강사 때는 교재 없이 1년을 진행해서 10년 차네요. 저도 벌써. 어쨌든 10년 동안 정말 많은 수험생들을 보고 저도 수험생활을 2차 수험생활을 2년 했으니까 정말로 많은 수험생들을 봤었는데 진짜 합격을 못할 정도로 필속이 느린 사람 없습니다. 그럼 왜 느리다고 느끼냐? 머릿속에서 아웃풋이 늦게 돼서 그래요. 높은 확률로 그렇습니다. 물론 필속이 정말로 지나치게 느리신 분들이 있겠죠. 그런 분들이 없진 않겠죠. 또 정말로 빠른 분들이 있겠죠. 그런 분들이 없진 않겠죠. 네, 통상의 수험생 입장에서는 필속에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거 고민하시는 것보다 머릿속에 있는 내용을 답안지로 쓰시고 목차로 현출하셔야 되잖아요. 이 아웃풋 속도를 조금 더 빠르게 하셔야 돼요. 암기의 선명도를 높여나가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진보성과 관련된 특정한 판례 내용을 쓰려고 합니다. 그럼 그에 앞서서 진보성과 관련된 기본 법리를 쓰셔야 되죠. 또는 균등론과 관련돼서 아니면 일사부재리와 관련해서 특정 쟁점 쓰기 앞서서 일반론을 쓰셔야 됩니다. 이 일반론을 쓰는 과정에 있어서 시간이 걸리면 안 돼요. 그냥 일사부재리라는 수가 의취지 적용 요건을 투두두둑 나올 수 있게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처음에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3월부터 어떻게 암기의 선명도가 높습니까? 안 그럴 상황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쵸? 암기의 선명도가 3월, 4월, 5월, 6월 가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보시게 될 거고, 특히 공통적으로 많이 나오는 A급, S급 쟁점들 같은 경우에는 답안지를 계속 쓰시다 보면 똑같은 내용 계속 쓰실 거예요. 여러분들 진보성 의취지 아주 지긋지긋하게 쓰실 겁니다. 특허 무효 심판의 의취지 아주 지긋지긋하게 쓰실 거예요. 또 중요 쟁점으로서 예컨대 실시권자가 특허 무효 심판을 청구할 수 있겠냐, 판례 지긋지긋하게 많이 쓰실 겁니다. 그런 내용들 2번이고 3번이고 반복적으로 문제 푸시면서 쓰시다 보면은 이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쓰는 게 아니라 그냥 기계적으로 쫙쫙쫙 쓰게 됩니다. 그러면 이 필속의 문제는 해결돼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쨌든 대략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분량을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아마 기초 GS 때는 딱 여기까지 연습하는 과정이 되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문제를 만났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보시는 이 예시는 60회 기출 문제인데 이 60회 기출 문제 보시면은 제가 아까 설문부터 읽으시라 이게 기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런 문제는 설문부터 읽는 게 의미가 없어요. 설문 자체가 문제입니다. 이게 공통되는 무슨 발병에 대한 특허권자다라는 출원만 했다라는 사실관계가 나오고 각각이 사실상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사실관계부터 읽으시면 되는데 어쨌든 기본은 설문부터 읽으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9점 나왔습니다. 6점 나왔습니다. 5점 나왔습니다. 그럼 이렇게 문제를 보는 순간 우리 머릿속에서 큰 분량이 나와야 된다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들.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대략 30점짜리가 5에서 6페이지입니다. 30점짜리가 5에서 6페이지요. 그럼 몇 점이 대략 한 페이지라고 보면 될까요? 30을 5로 나눠볼까요? 30을 5로 나눠보면은 이거는 6점이 되겠네요. 30을 6으로 나눠볼까요? 이건 5점이 되겠네요. 대략 5에서 6점이 한 페이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한 페이지당 22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22줄. 그럼 한 점당 5로 나눠보고 6으로 나눠보십시오. 대략 한 점당 3, 4줄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1점당. 3, 4줄이라기보다는 4, 5줄이죠. 정확하게는 4, 5줄. 한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9점이라고 딱 나오는 순간 어느 정도 분량으로 대략적으로 잡고 가는 것이냐. 아까 5점 또는 6점이 한 페이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9점은요? 9점은 대략 한 페이지 반보다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얘는 대략 1.5페이지. 그럼 머릿속에서 이 문제는 출제자가 대략 한 페이지 반 이상 이렇게 쓰라는 얘기구나. 그러면 이제 이 안의 내용들을 어떻게 채워나갈지를 염두에 두시면서 읽어나가시는 거죠. 거꾸로 아니 다음 문제 6점짜리입니다. 6페이지 6점짜리 대략 한 페이지 조금 넘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6점짜리 문제는 한 페이지에다가 조금 넘게 더 쓸 수도 있겠다. 아니면 한 페이지 정도 쓰면 되겠다. 이 정도로 잡고 가시는 거라고요. 다시 5점짜리네요. 얘는 그냥 대략 한 페이지 조금 안 되게 또는 한 페이지 꽉 차게. 그러면 그 안에서 어떤 법리 내용들을 쓰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읽어나가시는 거라는 겁니다. 생각하시면서 읽어나가시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대략 9점짜리라고 한다면 1.5페이지 이상. 그리고 6점짜리라고 한다면 그냥 1페이지 조금 넘게. 그리고 5점짜리라고 한다면 1페이지 꽉 차거나 1페이지 안 되게. 한 이 정도 분량으로 생각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러면 이 안에 답안지들을 어떻게 채워나가시는 것이냐, 즉 어떻게 목차를 구성을 하게 되겠냐. 이 목차 작성에 대한 가이드는 이제 제가 현장에서 1강을 통해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드릴 텐데요. 큰 틀만 지금 말씀드릴게요. 큰 틀. 문제를 읽었습니다. 거기서 문제되는 쟁점을 파악했어요. 그리고 그에 따른 결론을 도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머릿속에 생각해 보세요. 결론이 뭔지. 그리고 이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뭔가 판단이 필요한 법리가 있었을 겁니다. 중요 판례일 수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심사기준 또는 학설 또는 법조문 등이 있을 수 있을 것인데 대부분 판례입니다. 2차에서는 대부분 판례. 문제되는 판례 법리를 쓰시고 이 판례 법리와 관련해서 기본이 되는 전제가 되는 법 규정이라든지 법 이론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적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법학 답안지, 기본적인 법리 검토형 답안지의 틀은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문제되는 상황을 파악하고요. 그와 관련된 기본 법리, 법 규정이나 법 이론 적고요. 그래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판단 법리 적고요. 그에 따른 결론 내리시는 거라는 거, 내리시면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갑귀 A라는 발명에 대해서
A라는 발명을 하는 과정에서 뭐 실험을 통해서 기여했대요. 근데 을은 이런 기여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이런 기여가 없었다. 이때 누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지 써보래요. 머릿속에서 쭉 생각나시죠? 누가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까? 갑이 받을 수 있죠? 이걸 왜인지 설명하라고요. 누구한테? 고객한테. 고객한테. 그러면 결론은 갑이 받는 거예요. 갑이. 왜? 갑이 발명자니까. 그럼 발명자 판단 법리. 이게 여러분들 메인이에요. 출제자가 궁금한 거. 보고서라고 했을 때 고객이 궁금한 건 이겁니다. 변리사님, 우리 회사에 갑이라고 하는 연구원이 있고 을이라고 하는 연구팀장이 있는데 얘네들이 이런 행위를 했습니다. 지금 누가 권리를 가지는 사람입니까? 누가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고객이 궁금한 건 갑이라는 결론, 왜 갑이라는 결론인지가 궁금한 거다라고요. 이해되시죠? 우리가 논리적인 내용을 답안지를 써주실 때 이와 발명자 판단과 관련된 판례 내용을 여기 적어주시면 되겠죠. 여기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는지 여부를 따져보면 되겠다. 그에 따른 파운드 포석과 함께 갑이라고 하는 결론을 내려주시면 되는 것이고 그에 대한 기본법이 뭐가 나오면 되겠습니까? 33조 1항. 특허 요건이죠. 발명을 한 자 또는 특박 그 승계인이 발명을 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이 특박권을 가지게 되었고 지금 뭐 승계에 따른 사실관계가 없기 때문에 발명자 의지가 문제된다. 이렇게 가시는 거고 얘는 흠결 시에 거정무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갑이 특허를 받을 수 있고 을이 출원을 한다면 거절 이유 등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설명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33조 1항 법조문 쓰시고 판단법리 쓰시고 해결 쓰는 거예요. 법조문, 판례, 해결 이게 기본 틀입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계속 응용하시고 연습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법조문, 판례, 해결. 예를 들어서 또 하나 뭐 진보성이 문제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출원 발명 X고요. 발명 A 더하기 B고요. 인용 발명이 나왔네요. 인용 발명이 각각 A가 공지되어 있고 B가 공지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이때 진보성이 부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보래요. 그럼 주어진 사실관계 안에서 진보성이 부정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여러분들 포섭을 해주시면 되겠고 이 판단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결합 발명으로서 진보성 판단이 문제가 되는 거죠. 이 결합 발명의 판단 법리, 결합의 용이성과 관련된 판례 법리 적어주시는 거예요. 얘가 메인이에요. 얘가 메인. 그리고 그 앞서서 이제 29조 2항 진보성과 관련된 내용 간단하게 설명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 배점이 주어진 범위 안에서는 어떤 부분을 우선시하셔야 되겠습니까? 어떤 부분이 뼈대가 돼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얘와 얘예요. 얘와 얘. 앞선 기본 법리, 전제 법리 이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배점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생략하거나 줄이셔도 득점에 큰 당락에 영향은 크게 없습니다. 보고서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고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거 특허를 받을 수 있는지 진보성 인정될 수 있는지 물었다면 궁금한 건 이거지 사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내 발명에 대해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특허사무소에 보고서를 의뢰했는데 보고서 내용이 진보성으로만 꽉 차 있고 정작 내가 궁금한 이 사건 발명에 있어서 문제되는 쟁점 그에 따른 결론이 짧게 쳐져 있다면 원하는 답안지가 아니죠. 원하는 보고서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본법리 제시하고 판단법리 쓰시고 설문의 해결 쓰시는 것이다. 이게 기본적인 법리 검토형 답안지가 되겠고요. 이게 기초입니다. 이게 기본 단위, 법학 답안지 기본적인 단위. 이거 바탕으로 여러분들 어떻게 활용하시면 되는지는 이제 기초 GS 하이브리드 1강에서 보다 상세하게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예, 여기까지가 답안 작성에 대한 기초 정보였습니다. 끝이 아니고 문제 분석해 보려고 하는데 문제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문제 유형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그리고 공부법 풀이법이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은 공부법 풀이법까지는 가지는 않고요. 이 공부법 풀이법과 관련된 사항은 이제 이 진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가 계속해서 좀 더 상세하게 따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제 크게 봤을 때는 단문형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례형 문제가 있습니다. 단문형 문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어떠한 제도 또는 어떠한 법이론 또는 법 규정 등에 대해서 상황이 주어져 있지 않고 단편적인 설명을 해보라 또는 비교를 해보라 라는 형태의 문제를 단문형 문제라고 해요. 기출문제와 함께 살펴보자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있을 겁니다. 갑이 무슨 발명을 출원했는데 얘가 진보성 어쩌고 저쩌고가 아니라 48회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진보성 판단 기준을 설명해보라. 순서를 설명해보고 뭐 용의 도출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보라. 그리고 각 발명의 특이한 진보성 판단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보라. 이런 형태의 문제가 단문형 문제입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변리사로서 고객을 만났습니다. 우리 고객이 상담을 해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변리사님, 제가 이런 발명을 완성을 했는데 이 발명은 무슨 기술적 특징이 있는 것으로서 근데 문제는 제가 한 10개월 전쯤에 이거 제가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이때 뭔가 활용될 수 있는 제도가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 생각나시는 제도가 있죠. 뭐 공제외 주장 제도. 공제외 주장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냥 제도를 설명하는 것. 이게 단문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60회 때도 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권리범위하기 심판제도의 취지를 고려해서 권리범위하기 심판제도를 설명해보라. 뭐를? 침해성과의 차이점을 설명해보라. 뭐 이렇게 2점짜리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46회 때 보시면은 이렇게 사례의 탈은 쓰고 있지만 을이 정정으로 대응하고자 한다. 심판원 계속 중일 때 어떤 정정을 구할 수 있습니까? 특허의 정정 청구. 무효심판이 심판원 계속 중이라면 정정 청구하는 거. 그리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 어떤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까? 이때는 정정심판, 독립적인 정정심판. 두 가지 제도를 비교해서 설명해보라. 뭐 이렇게 사례의 탈은 쓰고 있지만 사실상 단문형 문제인 경우 있습니다. 이런 단문형 문제에 대해서는 뭐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이 모든 내용들을 다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할 수는 없을 것이고 주요 쟁점에 대해서 이해를 기초로 하는 암기가 필요할 겁니다.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출제되는 게 가장 좋아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그 배점이 그대로 또는 그대로 설문의 형식이 그대로 물어볼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단순히 테마특허법에 있는 주요 쟁점들 또는 뭐 주요 비교 내용들을 단순 암기한다라기보다는 이러한 목차가 왜 설계되어 있는지 이게 왜 설계되어 있는지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서 이해를 기초로 암기를 하셔야지 문제의 사실관계나 설문을 고려했을 때 응용력이라는 것을 가져갈 수 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준비하지 않은 쟁점이 출제된다라고 하더라도 기본서 목차를 통해서 어느 정도 답안 작성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 센스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한 제도를 비교해보라. 근데 내가 준비하지 않은 쟁점이었어요. 근데 제도는 교과서 목차가 뭡니까? 의요, 절효죠. 그래서 의기, 요건, 절차, 효과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제도가 요건이랑 효과가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면 이 요건, 효과를 별도 목차로 구성을 하면서 양자를 비교하는 거죠. 또 특정한 권리 두 개를 비교하라라고 하는데 권리는 발효, 변소가 기본적인 목차죠. 두 개의 권리가 발생과 또는 효력의 측면에서 차이가 있어요. 그럼 얘네 둘을 기본적인 목차, 메인 목차로 현출을 해서 확대해서 답안지로 작성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특허법 기본 구조에 대한 이해를 반드시 하실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여기서 주요 쟁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건 제가 GS나 또는 이론 강의에서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올해 매년 중요하게 뽑히는 판례에서 쟁점이 된 사안들과 관련된 법 이론 내용들은 언제든지 같이 단문형 문제로 시험 문제가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대비하셔야 됩니다. 이건 제가 GS, 특히 실전 GS 하면서 그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럼 만약에 단문 문제인데 내가 진짜 전혀 모르는 내용이 나왔다. 백지내실 겁니까? 아니요. 절대 그럴 수는 없고요. 이때는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쟁점은 모르는데 가장 가장 관련성이 있는 법조문은 뭘까? 가장 가까운 판례는 뭘까? 라고 고려해 보시면 머릿속에서 탐색을 해 보시면서 서칭이 하나 됐어요. 그러면 이 법조문의 취지 또는 이 판례의 취지에 입각해서 유추 적용할 수 있는지 원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거를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련성 있는 내용을 적절하게 녹여서 풍부하게 기재할 필요가 있겠다 라고 하는 원론적인 내용이지만 이 단문형 문제를 대비하는 공부법, 풀이법을 말씀을 드려봤고요. 지금 확 오시지는 않을 거예요. 이거 제가 공부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작년 기출문제 내용 중에 이런 내용도 나왔어요. 전용 실시권과 통상 실권을 비교해보라. 권리 비교해보라. 뭐 이런 형태로도 많이 나오고요. 예, 그리고 우리가 주력으로 공부하는 내용은 사례형 문제가 되겠습니다. 사례형 문제라고 하는 것은 앞서서 단문형 문제가 특정한 법, 이론, 제도 등을 설명하는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사례형 문제는 주어진 상황 안에서 결론을 찾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고객이 변리사님 저 이거 공개했습니다. 근데 제가 직접 공개는 안 했고요. 우리 회사가 제 동의를 얻어서 공개한 겁니다. 아직 10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거 저 지금 등록받을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겁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이거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 신규성 상실 사유가 있지만 이 공제주장 제도를 통해서 극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어떤 실체적인 판단도 하실 수 있으셔야 되겠고 이 극복을 위해서 절차에서 어떠한 절차를 밟으셔야 됩니다. 라고 솔루션까지 제공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즉 조치를 제안하실 수 있으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이 조치와 관련해서 출원 또는 뭐 특허 분쟁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실무의 성격을 갖는 판단을 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봤을 때 유형을 저는 이 세 가지로 나눕니다. 세 가지. 첫 번째 법리 검토형 문제가 나올 수가 있을 것인데 법리 검토형 문제의 거의 대다수는 판례를 중심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특정한 판례가 타겟팅 됐다라고 판단됐을 때 그 판례의 중요 키워드를 현출하고 그 법의론의 취지에 비추어서 적절한 결론을 내리실 수 있으셔야 되겠는데, 이와 관련된 내용들도 다 우리가 이론 강의 또 GS 강의를 통해서 계속해서 연습하면서 말씀드릴 부분이 되겠네요. 그냥 지금 유형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작년 문제 내용을 보시면은 뭐 작년에 저랑 같이 공부하셨던 분들은 제가 이거 판례 엄청나게 강조를 해드렸던 사안인데, 이거 백신 수출 사건이죠. 백신 수출 사건. 이 백신 수출 사건의 사실관계가 그대로 타겟팅 되면서 그 판례에서 쟁점이 됐던 사안을 그대로 물어봤습니다. 중요 판례에 대해서 정형화된 목차를 미리 대비하고 있어야 했던 유형이 되겠어요. 58의 문제 3번에서도 이 내용이 뭐였죠? 이 내용 중복심판 금지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 내용이 그대로 타겟팅 되면서 중복심판 금지의 판단 기준 시점을 대법원 판례가 설치를 하면서 일사부재의 원칙과 비교했습니다. 그래서 양자를 비교해 보면서 사안에서 설명해 보라라는 형태로 시험 문제가 나왔던 거예요. 52회 때는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 실시권자가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겠냐? 그리고 무효가 확정됐을 때 실시료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있겠냐?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이 50 초반 기수만 하더라도 학설도 직접 적어라라는 형태로 시험 문제가 과거에 나오기는 했었어요. 네, 최근에는 이런 유형이 이런 설문의 방식이 많이 자취를 감추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론 강의에서도 항상 말씀드린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판례 중심으로 공부하세요. 근데 학설도 그냥 이해 용도로만 가볍게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검토도 뭐 유사한 취지로 생각해 주시고요. 그 조치형 문제, 최근에는 조치형 문제가 정말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조치형 문제도 어떻게 보면 얘의 연장선이에요. 특정한 상황에 대해서 실체적인 판단을 하고 그 실체적 판단에 입각해서 주어진 상황 안에서 가장 적절한 조치, 묻는 바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 그러면은 여러 가지 옵션 중에 제1옵션을 설명하라라는 것이고요. 또는 다각적인 조치, 주어진 상황에서 고려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옵션을 제시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판단, 적절한 또는 다각적인 조치를 묻는 형태의 문제들이 최근에 정말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문제들, 다각적 조치를 묻는 상황이라면 대응 조치가 누락되지 않도록 미리 툴을 준비하고 계셔야 돼요. 이 툴은 상황별로 어떠한 조치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인지는 이거 GS를 통해서 정말로 이제 우리가 반복적으로 연습할 겁니다. 예, 그리고 밑에 있는 내용들도 지금은 그냥 가볍게만 보십시오. 아직 감이 안 오실 거예요. 이거는 제가 기초 GS 하면서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이런 문제들이요. 특허 무효심판이 청구가 됐는데 심결과 관련해서 법적 조치에 대해서 설명해보라. 그리고 정정을 구하고자 하는 자들이 정정 기각을 받았대요. 그때 취할 수 있는 모든 대응 조치에 대해서 설명해보라. 실질적인 판단과 함께 그에 상응하는 조치들, 특히 모든 대응 조치라고 한다면 다각적인 조치를 검토해야 되는 거죠. 58회 때도 권리 승계와 관련된 조치를 검토해보래요. 특파권의 승계와 관련된 부분인데, 승계와 관련된 실질적인 판단 이후, 정당한 권리자, 무권리자 판단 이후 정당한 권리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 설명하라라는 겁니다. 그럼 정당한 권리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 그 툴은 미리 우리가 이 GS 강의를 통해서 연습한다라는 겁니다. 최근 기출 문제만 해도 이런 게 나왔어요. 거절 결정을 받은 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 재심사 청구하거나 거절 결정 불복 심판 청구하는 거죠. 또는 그 외에 분할 출원 등을 고려할 수 있겠고요. 또 공유특허권자 중 1인이 타인에게 실시 허락을 해줬을 때 취할 수 있는 조치. 그래서 이러한 유형들 같은 경우에는 무슨 상황이 나올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상황별로 풀이법, 조치 툴을 미리 대비하고 계시면 바람직하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는 얘네들이 거의 대부분 주류를 이룹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거의 얘 위주로 나왔어요. 거의 얘 위주로. 근데 최근에 얘가 조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부분 얘가 주류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략 생각했을 때는 한 6대4, 7대3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준실무형 문제라고 말씀드린 거는 실무의 성격을 갖는 실무적인 판단을 요하는 유형의 문제들을 제가 총칭해서 준실무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출원과 관련된 서류 또는 출원과 관련된 절차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출원 서류, 출원 절차.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법리적인 검토를 요하는 것이 아니라 서류와 관련된 판단을 해봐라. 아니면 절차에 대해서 실무적인 어떤 형식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겠냐 라는 걸 물어본다라거나, 아니면 분쟁과 관련해서 특히 뭐 손해액 계산 문제, 이런 문제들이 뭐 총칭 제가 준실무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유형은 주류를 이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조금 큰 경향을 살펴보자면 55회 이후에는 거의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유형은 공격적으로 대비하는 게 아닙니다. 혹시 출제될 어떤 미지의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방어적으로 어떠한 유형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그 특정한 유형에 대해서 정형화된 목차를 미리 준비하시면서 방어적인 연습만 하시면 충분한 부분이 되겠고요. 이런 준실무형 문제에 있어서는 앞서서 법리 검토하고 그에 기초해서 조치 검토하는 것, 그런 법리적인 설명을 하는 것과 달리
당연히 법리적인 설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주어진 상황에서 실무적인 판단을 정확하게 할 수 있겠냐? 답맞추기가 중요합니다. 답맞추기. 이거 뒤에 가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떠한 유형이 있는지는 기초주의를 하면서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46회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발명의 설명과 청구범위, 특히 이런 실무 문서가 이런 약식의 형태로 제공이 되면서 실제 기재사항이 나오고 기재불비를 판단해보라. 그럼 기재불비에 대한 법리적인 설명들을 하는 거 중요하긴 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채점자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기재불비 판례 내용 법조문 쭉 잘 썼는데 기재불비 판단을 다 틀렸어요. 이게 높은 점수를 받겠습니까? 아니면은 기재불비에 대한 어떤 법리적인 설명은 조금은 미약해도 실제적인 판단을 다 맞췄습니다. 누가 점수가 높겠습니까? 후자죠. 답맞추기가 중요합니다. 또 주어진 상황에서 어떤 기계적인 형식적인 판단이 필요하고요. 이러한 포인트들은 뒤에 가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고, 뭐 이런 내용도 나올 수 있어요. 뭐 이렇게 명세서 약식 형태로 이렇게 제공이 되면서 보정을 했다. 보정서의 내용도 이렇게 제공이 되면서 이런 보정에 대한 어떤 실무 처리에 대해서 묻는 형식 또 출제될 수 있을 겁니다. 대부분 이런 출원 절차 또는 출원 서류 등과 관련된 내용이 시험 문제로 나오고요. 뭐 특허 분쟁 과정에서는 이렇게 손해 계산해 보라는 문제. 그래서 이 손해 계산 문제도 정답을 맞추는 게 중요한 거죠. 넓은 의미에서는 저도 이를 준실무형의 성격을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준실무형이라는 거창한 표현을 썼습니다만 어떤 실무적 성격을 실무적 판단을 요한다라는 측면에서 이런 명칭을 쓴 거고, 쉽게 얘기했을 때 얘네는 그냥 기타 유형입니다. 기타 유형. 그래서 얘네들이 어쨌든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런 내용도 우리가 하나하나 상세하게 연습을 해보면서, 지금 말씀드린 공부법, 풀이법 자세하게 말씀 못 들었잖아요. 연습하면서 그때그때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기초GS 하이브리드 1강을 수강하시기에 앞서서 답안 작성에 대한 가이드 영상이었습니다. 제가 부담 없이 들으시라고 했는데 또 많은 내용 전달 드린 것 같아서 조금 걱정은 됩니다만, 어쨌든 들어놓으시면은 결국에는 여러분들께 다 도움이 되는 얘기들이야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강의, 이번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기초GS 하이브리드 작년에 처음 개강을 하면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얻었다라고 자부합니다. 그리고 그 좋은 평가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좋은 평가가 이어지려면 결국엔 여러분들을 합격시켜야 되겠죠.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잘 따라와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현장 강의에서 다시 뵙겠습니다.